엄마, 한의원 가세요. 치매 검사 받으셔야 해요. 69살 조은혜 할머니. 40년 동안 한복을 지어온 장인입니다.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보험금 8억, 한복집 매각금 2억, 총 10억이 생겼습니다. 딸에게 2억, 사위에게 3억 투자했죠.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이 추천한 한의원. 치매 초기입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싫어요. 집에 갈래요. 하지만 문은 이미 잠겼습니다. 과연 조은혜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혜라고 합니다. 올해로 69살이 되었고 서울 인사동에서 40년 동안 한복집 은혜당을 운영했습니다. 평생을 바늘과 실앞에서 보냈습니다. 신부 한복, 돌복, 회갑 한복까지 한 땀 한 땀 정성껏 지어왔습니다. 고객들은 저를 믿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수천 벌의 한복을 지어주며 제 인생도 함께 엮어왔죠. 하지만 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 조인수는 5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오늘 저녁 일찍 들어올게. 같이 인사동 산책이라도 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심때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회의 중 쓰러졌다고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렇게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문상객들이 다녀가고 49제를 지내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확인했더니 8억 원이라는 큰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게 불입했던 종신보험금이었습니다. 거기에 한복집 매각금 2억까지 합쳐 총 10억이라는 목돈이 생겼습니다. 평생 한복 지으며 근검절약하게 살았던 저에게 이런 큰 돈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단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딸 서윤이가 찾아왔습니다. 서윤이는 35살로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큐레이터가 아니라 SNS에서 꽤 유명한 인플루언서더군요. 엄마,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0만 명이 넘었어요. 매일 전시회 소식이랑 미술 작품 올리는데 반응이 정말 좋거든요. 서윤이는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갤러리에서 포즈를 취한 딸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제 개인 갤러리를 하나 오픈하고 싶어요. 요즘 미술 시장이 정말 좋거든요. 특히 제 SNS 팔로워들이 제가 갤러리 오픈하면 무조건 오겠대요. 딸은 사업 계획서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예상 매출, 손익분기점, 투자 수익률 같은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억만 투자해 주시면 매달 수익금의 10%를 엄마께 드릴게요. 그럼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매달 2천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딸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를 잘 챙기던 딸이었기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사위 정태수가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저희 회사가 드디어 투자 유치 단계까지 왔어요. 대기업 벤처캐피털에서 관심 보이고 있어요. 근데 메타버스 사업 시드머니가 좀 더 필요해요. 3억만 빌려주시면 6개월 안에 투자받아서 2배로 갚을게요. 태수도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투자 제안서, 미팅 일정, 예상 투자 금액 같은 자료들이었습니다. 장모님, 이번이 정말 기회예요.
투자 유치만 받으면 회사 가치가 200억은 될 거예요. 그럼 빌린 돈은 이자까지 몇 배로 갚을게요. 사랑하는 딸 부부가 사업한다는데 어찌 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꺼이 딸에게 2억, 사위에게 3억을 주었습니다. 남은 돈은 5억. 그래도 상가 건물 2채에서 월세 600만 원씩 들어오니까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갤러리를 오픈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SNS에도 화려하게 오픈 소식이 올라왔죠. 드디어 제 꿈을 이뤘어요. 서윤 갤러리 오픈이라는 게시물과 함께 예쁘게 꾸며진 갤러리 내부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수익금 배당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서윤아, 그 수익금은 언제쯤? 아, 엄마. 죄송해요. 초반이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곧 드릴게요. 관람객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사위 태수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모님, 투자 유치가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대박 나면 몇 배로 갚을게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5억에서 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관리비를 쓰다 보니 어느새 1억이 빠져나간 겁니다.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괜찮겠지. 내 딸인데 설마 나를 속이겠어. 그냥 사업 초반이라 어려운 거겠지.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복 원단 색상을 구분하려는데 눈이 침침했습니다. 분명 연두색과 청록색 원단인데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수천 가지 색실을 다뤄온 제 눈이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려고 하는데 손끝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던 제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관자놀이를 지끈지끈 조이는 듯한 두통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왔습니다. 어지럽기도 했습니다. 걷다가 갑자기 휘청거려서 벽을 붙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서윤아, 요즘 엄마가 자꾸 이상해. 원단 색깔도 잘 안 보이고 바늘에 실 꿰기도 힘들고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그러자 딸이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위험한 증상이에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빨리 병원 가보셔야 해요. 치매. 설마 내가. 엄마, 요즘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대요. 빨리 치료 시작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 제 대학 동창이 한의원 하는데 거기 원장님이 정말 실력 좋대요. 딸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한 한의원 홈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배준식 원장님이 노인 치료 전문이래요. 침이랑 한약으로 완전 좋아지신 분들 많대요. 꼭 한번 가보세요, 엄마. 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말로 치매라면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할 테니까요. 딸이 직접 예약까지 잡아주며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로 예약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중요한 검사니까 꼭 가셔야 해요. 그런데 예약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딸을 기다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갤러리에 VIP 고객님이 갑자기 오신대요. 작품 구매하시겠다는 분이라서 제가 꼭 가봐야 해서요.
그럼 예약은 어떡하지? 엄마, 혼자 가실 수 있으시죠? 한의원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택시 타고 가시면 돼요. 접수할 때 조은의 이름 대시면 예약되어 있을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딸이 보낸 주소를 기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인사동 거리가 지나가다가 점점 낯선 거리로 바뀌어 갔습니다. 종로 광화문을 지나 외곽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한의원이 왜 이렇게 외진 곳에 있지? 딸이 말하길 유명한 한의원이라고 했는데 접근성이 이렇게 안 좋아도 되나? 40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손님 다 왔습니다.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의원 건물을 올려다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건물은 5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간판도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대낮인데도 로비 조명이 어둡게 켜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주차장이었습니다. 유명한 한의원이라면서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들만 가득했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까지. 여기가 정말 한의원일까? 저는 가방 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약도 했고 딸이 그렇게 추천한 한의원인데 괜한 걱정이겠지 싶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자 냉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놓은 건지 한여름인데도 냉장고 안 같았습니다. 접수대로 다가가자 간호사 2명이 저를 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눈을 주고받는 모양새가 영 찜찜했습니다. 예약하신 조은의 어르신이세요? 젊은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딸이 예약했다는데. 네, 확인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원장님께 보고 드릴게요. 간호사가 인터폰을 들더니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의원인데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넓은 대기실에 저 혼자뿐이었죠. 벽에는 CCTV가 유독 많이 보였습니다. 일반 한의원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천장에도 구석구석에도 검은 카메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은의 어르신, 진료실로 모시겠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큰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었지만 어딘가 경비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진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장님 진료실은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남자의 육중한 체구가 더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딸깍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방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잠그는 게 아니라 밖에서 잠그는 자물쇠였습니다. 원장님 진료실입니다. 남자가 맨 끝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깔끔한 진료실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뒤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배준식 원장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은의 어르신. 따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던데요. 배준식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이 축축했습니다. 앉으세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환자용 의자에 앉았습니다.
배준식이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제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불규칙하시네요. 그래요? 저는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 혈압도 재볼게요. 혈압계를 팔에 감고 측정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160에 95입니다. 원래 좀 높은 편이에요. 혀 좀 내밀어 보세요. 혀를 내밀자 배준식이 라이트를 비추며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설태가 많이 끼셨네요. 간 기능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10분 정도 이것저것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뇌혈관이 많이 막혀 있어요. 뭐라고요? 맥진상으로 봤을 때 뇌혈류 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매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멀쩡한데요. 따님께서 어머님이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원단 색깔도 구분 못하시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치매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약 처방받아서 집에서 먹으면 안 될까요? 어르신, 지금 상태로는 집에 계시면 안 됩니다. 빨리 집중 치료를 시작하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입원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협력병원에 입원하셔서 한약 치료와 침 치료를 병행하셔야 해요. 입원이요? 그건 좀. 지금 치료 안 하시면 6개월 안에 급격히 악화됩니다. 그럼 돌이킬 수 없어요. 배준식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일단 딸한테 전화해 볼게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서윤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윤아, 엄마야. 원장님이 입원하래. 전화 좀 받아. 하지만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이 없었습니다. 따님께서 바쁘신가 봅니다. 그런데 어르신. 배준식이 책상 서랍을 열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따님께서 이미 입원 동의서에 서명하셨어요. 뭐라고요? 서류를 보니 보호자 동일한의 딸 조서윤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언제 이걸 했어요? 일주일 전에 따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하셨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딸이 저 몰래 입원 동의서를 작성했다니. 저는 입원 안 할래요. 집에 갈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그 덩치 큰 남자와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둘 다 간호사복을 입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르신, 입원실로 모시겠습니다. 싫어요. 저 집에 갈 거라니까요. 제가 소리치자 두 남자가 제 양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있는 힘껏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조용히 하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보호자분이 다 동의하신 사항입니다. 배준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처음 봤던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두 남자는 저를 휠체어에 강제로 앉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시끄럽게 하시면 진정제 놓을 수밖에 없어요. 배준식이 주사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휠체어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젊은 여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요양보호사복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제가 외치자 그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할머니가 치매라서 입원하셔야 하는데
난동을 부리십니다. 덩치 큰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진정시켜 볼게요.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가신다고 하세요. 너무 작은 목소리라 남자들은 못 들었습니다. 저는 여자의 눈빛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도우려 한다는 것을. 화장실 가고 싶어요. 어르신, 입원실 가서 하세요. 안 돼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에휴, 알겠습니다. 김보람 씨 모시고 다녀오세요. 배준식이 짜증스럽게 허락했습니다. 김보람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반대편으로 가더니 갑자기 비상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빨리 도망가세요. 뭐라고요? 며느리분이 원장님이랑 짜고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해요. 정신병원이요? 여기는 한의원이 아니에요. 겉으로만 한의원이고 실제로는 멀쩡한 사람들 가둬두고 돈 뜯는 곳이에요. 김보람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쪽지를 펼치니 성년의견 신청서 사본이었습니다. 신청인은 딸 조서윤, 피의견인은 저 조은혜, 사유란에는 치매로 인한 판단 능력 상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따님이 어머니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럴 리가.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개월 동안의 이상한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갤러리 투자금을 준 후 연락 뜸해진 것. 수익금 배당은커녕 근황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 한의원을 추천하면서도 같이 가지 않은 것. 복도에서 원장님이랑 며느리분이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오늘 강제 입원시키고 일주일 안에 성년의견 신청한대요. 그럼 나는 평생 여기 갇혀 계셔야 해요. 아니면. 김보람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뭐요? 죽을 때까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1층으로는 못 나가요. 입구에 경비들이 어머니 사진 보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지하 주차장으로 가세요. 거기 세탁소 트럭이 와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한복 세탁물 수거하러 와요. 지금 몇 시죠? 1시 반이요. 30분 있으면 트럭 와요. 김보람이 비상계단 문을 살짝 열어 밖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복도에 사람 없어요. 빨리 계단으로 내려가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빨리 가세요.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비상계단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김보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1층으로, 1층을 지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 문을 열자 어둡고 습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주차된 차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 어디 갔어? 당장 찾아. 배준식의 목소리였습니다. CCTV 확인해. 비상계단 쪽 봐. 지하 주차장 수색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주차장 입구 쪽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이 후진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흰색 트럭 옆면에 깨끗한 세탁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트럭이 멈춰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차장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트럭 뒤로 달려갔습니다. 적재한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깨끗하게 세탁된 한복들이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복 더미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하얀 비닐에 쌓인 한복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은은한 세제 향기가 났습니다. 40년 동안 맡아온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한복 더미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덜컹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복 더미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지은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믿었던 딸이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니.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한복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마치 제 인생을 껴안는 것처럼.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 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트럭 안은 어둡고 좁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후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트럭이 신호등에 멈춰 섰습니다. 빨간 신호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한복 더미를 헤치고 트럭 뒤쪽 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다행히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에 뛰어내렸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비틀거렸습니다. 손바닥을 짚으며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까지면서 피가 배어났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빵빵. 할머니, 위험해요. 지나가던 차들이 저를 피해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인도로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세탁소 트럭은 이미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운전기사는 제가 내린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낯선 거리였습니다. 간판들을 보니 북촌 쪽인 것 같았습니다. 한옥 기와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면 딸이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찜질방이나 모텔도 신분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게다가 딸이 실종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북촌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관광객들이 한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섞여 걸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골목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한적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담장이 무너진 빈집이 보였습니다. 대문 옆에 철거 예정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대문을 밀었습니다. 끽. 녹슨 경첩이 소리를 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한옥 건물은 낡았지만 기본 골조는 남아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올라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호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구석진 방으로 들어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나가 수도꼭지를 틀어봤습니다. 콸콸 녹물이 나왔습니다. 한참을 틀어놓으니 물이 맑아졌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손바닥의 상처를 씻었습니다. 따끔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 손수건, 립스틱, 그리고 휴대폰. 휴대폰을 보니 유심칩을 뺀 상태였습니다. 한의원에서 탈출할 때 빼놓은 겁니다.
위치 추적이 걱정됐지만 딸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뭔가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김보람이 뭔가 착각한 건 아닐까?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저는 유심칩을 다시 끼웠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부재중 전화 85통, 문자 메시지 132개, 대부분 딸 서윤이었습니다. 사위 태수의 전화도 여러 통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들도 많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서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 번만 울리고 바로 받았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우리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서윤아, 엄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빨리 병원 돌아오세요. 원장님이 치료해야 한대요. 나 안 아파. 그냥 집에 갈 거야. 엄마, 치매 맞아요. 원장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나는 치매 아니야. 멀쩡하다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서윤의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주소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안 오시면 경찰에 실종 신고 정식으로 할 거예요. 뭐? 치매 환자 실종으로요. 그럼 경찰이 강제로라도 모셔올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서 협박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아, 넌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딸 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전화 끊어. 위치 추적 돌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배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 목소리. 여보, GPS 신호 잡혔어? 사위 태수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잠깐만, 신호 잡히고 있어. 배준식의 목소리였습니다. 북촌 쪽이야. 좁혀지고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딸 쪽에서 들리는 대화가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수야, 스피커폰 껐어?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안, 깜빡했네. 찰칵. 스피커폰이 꺼지는 소리.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7억비 때문에 미치겠어. 사채업자들이 매일 독촉해.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성년의견 신청해야 한다니까. 서윤의 목소리. 오늘 강제 입원만 시켰으면 일주일 안에 서류 다 끝났는데. 배준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망간 거 어떻게 알았어? 누가 도와준 거 아냐? 김보람 그 계집애 같은데. 나중에 처리해야 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찾으면 어떻게 할 거야? 태수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정신병원 입원시키지. 서윤의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한 달만 있으면 진짜 미쳐버려. 배준식이 낄낄거렸습니다. 그럼 재산은? 성년의견 신청하면 다 우리 거지. 건물 팔면 20억은 되잖아. 3등분 하는 거지? 당연하지. 각자 7억씩? 7억이면 내 빚 다 갚고도 남네. 태수가 안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갤러리 제대로 차릴 거야. 이번엔 강남 한복판에.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해외로 나갈까봐. 한국은 이제 위험해. 배준식이 말했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정말 미쳐? 태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특수 제조한 한약 먹이면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돼. 그럼 진짜 치매 환자가 되는 거네. 응.
그럼 아무도 의심 안 해. 원래 치매였다고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죽진 않잖아. 태수가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쯤 지나면 한약에 다른 걸 섞어. 배준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뭘? 혈전 유발 물질. 그럼 뇌출혈와. 그럼 사망. 자연사 처리. 보험금은 3억. 수익자가 서윤이니까. 완벽하네. 세 사람이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키운 딸이, 제 친딸이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야, 장모님 전화 아직 안 끊긴 거 아냐? 태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뭐? 서윤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소리. 끊겼어. 아까 끊겼어. 안도하는 목소리. 저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6분 47초.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심칩을 뺐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작은 칩을 마당 돌바닥에 놓고 벽돌로 내리쳤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각들을 잡초 사이에 흩뿌렸습니다. 휴대폰 본체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옥 마루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나무 바닥이 등을 눌렀습니다.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어 별이 보였습니다. 40년. 바늘에 손가락 찔리면서도 한복지었습니다. 명절 때 손님들 몰려와도 밤새 바느질했습니다. 신부 한복 지어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돌복 지어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 그렇게 키운 딸,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그 가난한 공시생, 신우진, 제가 무료로 한복을 지어줬던 청년, 꼭 성공해서 은혜 갚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청년, 법무사가 됐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휴대폰 본체에는 아직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심칩만 없을 뿐, 인터넷은 와이파이로 될 것입니다. 주변 와이파이를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 없는 공용 와이파이가 잡혔습니다. 연결했습니다. 검색창에 신우진 법무사를 쳤습니다. 여러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떴습니다. 48살쯤 된 중년 남자, 백발이 섞인 머리, 중후한 인상, 하지만 눈매가 익숙했습니다. 20년 전 그 청년의 눈이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남역 부근, 고층 빌딩 10층, 신우진 법무사 사무소. 저는 주소를 외웠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북촌에서 강남까지 2시간은 걸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 것입니다. 반드시. 저는 마루에 다시 누웠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지만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누가 찾아오는 발소리는 없는지. 하지만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손수건. 5년 전 세상 떠난 남편. 여보, 나 좀 도와줘.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힘을 줘. 강남까지 걸어갈 수 있게. 별이 반짝였습니다. 차가운 별빛이 천장 구멍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복수를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새벽 5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옥마루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꾸물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당 수도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얼굴에 묻은 먼지를 씻어냈습니다. 옷을 털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휴대폰 본체, 지갑, 손수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클라우드에 저장된 녹음 파일, 폐한옥을 나섰습니다. 북촌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기 전 시간이었습니다. 한옥 기와지붕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 길로 나왔습니다. 간판들을 보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강남역, 휴대폰에 저장해둔 주소, 신우진 법무사 사무소, 걸어서 2시간 반은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택시나 버스는 탈 수 없었습니다. CCTV에 찍힐 것이고 추적당할 것입니다. 걸어야 했습니다. 종로 거리로 나왔습니다. 새벽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섞여 걸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시청 앞을 지나고, 남대문을 지나고, 용산을 거쳐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출근하는 차들이 쌩쌩 지나갔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어제 한의원에서 도망칠 때부터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신발 안쪽이 땀에 젖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남역이 가까워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오전 9시가 넘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 거리는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메모해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빌딩 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30층짜리 고층 빌딩.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입구 옆 안내판에 신우진 법무사 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0층. 저는 빌딩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로비가 보였습니다. 대리석 바닥,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모습을 유리에 비춰봤습니다. 구겨진 옷, 헝클어진 머리, 먼지 묻은 얼굴, 초라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도 될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시원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확 밀려왔습니다. 안내 데스크 쪽으로 걸어가는데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 남자, 검은 정장에 무전기를 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예의 바른 말투였지만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신우진 법무사 만나러 왔어요. 예약 있으세요? 예약은 없는데. 그럼 먼저 전화로 약속을 잡으셔야 합니다. 여기는 아무나 올라갈 수 없어요. 보안 요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불쾌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신우진 법무사님과 아는 사이예요. 그러시면 전화 드려보세요. 여기서는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기가 없어요. 제발 좀 연결해 주세요.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보안 요원의 목소리가 점점 짜증스러워졌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주시겠어요? 아니면 경찰 부를까요? 보안 요원이 무전기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신우진, 나 좋은 애야. 로비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인사동 은혜당 좋은 애.
20년 전 내가 법무사 시험 볼 때 한복 지어준 사람. 보안 요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나가셔야겠습니다. 신우진, 제발, 나 살려줘.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땡.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48살쯤, 백발이 섞인 단정한 머리, 중후한 인상, 휴대폰 사진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신우진이었습니다. 그가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장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이세요? 은혜당 사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신우진이 달려왔습니다. 보안 요원을 밀쳤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복 바지가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우진아. 저는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위로 가시죠. 제 사무실로. 신우진이 직접 저를 부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신우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이 대조적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의 신우진, 초라한 행색의 저. 10층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에 신우진 법무사 사무소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책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신우진이 제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대표실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앉으세요. 신우진이 소파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앉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신우진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젊은 여직원이 수건과 생수를 가져왔습니다. 사용하세요.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생수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신우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사장님 씻으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사무실 안쪽에 작은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샤워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씻으세요. 옷도 준비했어요. 급하게 사온 거라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고마워, 우진아. 천만에요, 사장님. 천천히 하세요. 신우진이 나갔습니다. 저는 옷을 벗고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샤워였습니다. 온몸에 먼지와 땀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눈물도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신우진이 준비한 옷을 입었습니다. 깨끗한 블라우스와 바지. 사이즈가 딱 맞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사람 같았습니다.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대표실에는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정식이었습니다. 드세요, 사장님. 많이 드셔야 해요. 신우진이 권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신우진이 물을 따라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국을 마셨습니다. 반찬을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마음도 조금 안정됐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신우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5년 전 돌아가신 것, 보험금 8억과 한복집 매각금 2억, 딸에게 2억, 사위에게 3억 투자한 것, 한의원을 추천받은 것,
강제 입원 시도, 김보람의 도움으로 탈출한 것, 세탁소 트럭에 숨었던 것, 폐암옥에서 하룻밤 보낸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화 통화 녹음. 녹음이 있어요? 신우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응, 클라우드에 저장했어.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신우진의 와이파이로 접속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6분 47초. 딸 서윤의 목소리, 사위 태수의 목소리, 배준식의 목소리, 7억 빛, 성년 의견 신청, 강제 입원, 한약의 독석기, 뇌출혈 유도, 살해 계획, 보험금 3억, 건물 팔아서 20억, 3등분해서 각자 7억씩. 녹음이 끝났습니다. 신우진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짐승들.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신우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장님. 그가 제 앞에 섰습니다.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전 은혜 갚을 때입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목숨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우진아. 놈들이 한 집 만천하에 밝히겠습니다. 반드시 감옥에 보내겠습니다. 신우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 누군가 도와주는구나. 고맙다, 우진아.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고맙죠.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셔서. 신우진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 과장, 회의실로 와주세요. 긴급 사안입니다. 잠시 후 3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조사팀 소집하세요. 지금 당장. 네, 대표님. 사설탐정, IT 전문가, 회계사 전부. 1시간 안에.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갔습니다. 신우진이 저를 봤습니다. 사장님, 72시간 안에 모든 증거 확보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 저한테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시간 후 회의실에 5명이 모였습니다. 사설탐정 2명, IT 전문가 1명, 회계사 1명, 그리고 신우진과 저. 신우진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전문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서윤, 정태수, 배준식 이 3명을 완전히 털어주세요. 금융거래 내역, 통화 기록, 동선, SNS, CCTV, 모든 것. 72시간 안에 보고 바랍니다. 예, 대표님. 전문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IT 전문가였습니다. 딸 조서윤의 SNS 분석 완료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딸의 인스타그램이 떴습니다. 화려한 사진들, 갤러리, 전시회, 명품, 레스토랑. 그리고 이거 보세요. IT 전문가가 한 게시물을 클릭했습니다. 3개월 전 게시물. 사진은 딸이 눈물 흘리는 모습. 제목. 엄마 치매 치료비 모금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갤러리 운영하느라 제 돈을 다 써서 엄마 병원비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효녀네요. 힘내세요. 조금이지만 보탰어요. 어머니 쾌차하시길. 저는 화면을 보며 몸이 떨렸습니다. 총 모금액이 얼마예요? 신우진이 물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네. 기부자가 2,300명입니다. 사용 내역은? IT 전문가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병원비 사용 내역 0원. 그럼 어디에? 명품 가방 구매 2,200만 원.
제주도 리조트 숙박 800만 원. 고급 레스토랑 1,500만 원. 해외 직구 500만 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딸이 제 이름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거짓말로 돈을 모았습니다. 신우진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더 나올 거예요? 네. 사위 정태수도 조사 중입니다. 내일 오전에 보고 받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신우진 사무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대표실 옆 휴게실 침대에서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아침 7시 노크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사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신우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갔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죽과 반찬들. 잘 주무셨어요? 응, 고마워.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설 탐정한테서 중간 보고 받습니다. 신우진이 말했습니다. 딸과 배준식, 그리고 사위에 대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더 무서운 진실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회의실에 사설 탐정 2명이 들어왔습니다. 40대 남자와 30대 여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자 탐정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먼저 조서윤 씨와 배준식 씨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딸 서윤과 배준식이 함께 있는 사진. 대학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창입니다. 미술대학 동기였고요. 과거의 연인 관계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졸업 후 각자 결혼했습니다. 조서윤 씨는 정태수 씨와 배준식 씨는 다른 여자와요. 하지만 둘 다 3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재회했습니다. 탐정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서윤과 배준식.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3년 전 4월. 이때부터 불륜이 시작됐습니다. 네, 불륜이요? 둘 다 이혼했다면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서윤 씨는 이혼했지만 정태수 씨와 재결합했습니다. 1년 후에요. 그러니까 배준식 씨와 만나면서 정태수 씨와 재결합한 겁니다. 왜요? 돈 때문입니다. 정태수 씨 회사가 그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탐정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갤러리를 보세요. 화면에 갤러리 외관 사진. 강남 한복판 고급 건물. 조서윤 갤러리. 2층 건물입니다. 1층은 전시 공간, 2층은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층 내부 사진. 침대가 있는 방. 고급 소파. 샤워실까지. VIP 휴게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륜 아지트입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감시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갤러리 입구 CCTV. 오후 2시 배준식이 들어옵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3시간 후 내려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와서 5시에 갑니다. 일주일 내내요? 네. 평일 매일입니다. 탐정이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2층 방 안. 소형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서윤과 배준식이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만 봐도 돼요. 신우진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녹음입니다.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 태수 씨는 바보라서 우리 관계 전혀 몰라. 배준식의 목소리. 어머니 재산만 손에 넣으면 우리 해외로 나가자.
건물 팔면 20억이잖아. 3등분이니까 우린 13억 정도. 태수 못 빼고 나눠 갖자고. 어떻게? 태수는 도박 빚에 허덕이니까 적당히 줘도 돼. 5억 정도? 응. 나머지 15억은 우리 거.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녹음을 틀었습니다. 배준식의 목소리. 한약에 섞을 물질 구했어. 뭔데? 비소 유도체? 소량씩 투여하면 치매 증상 나타나. 진짜? 응. 3개월 정도 먹이면 완전히 정신 나가. 그 다음은 혈전 유도제, 뇌출혈와 사망, 자연사 처리, 보험금은 3억. 수익자가 너니까. 완벽하네. 그럼 총 23억이네. 건물 20억, 보험 3억. 5억 태수 주고 18억 우리 거. 각자 9억씩. 9억이면 스페인 가서 살 수 있어. 나도 그 생각이야. 한국은 이제 지겹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딸이, 제가 키운 딸이 저를 죽이고 외국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신우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이제 반은 왔습니다. 사위 정태수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조사했습니다. 여자 탐정이 말했습니다. 정태수 씨 회사는 1년 전에 부도 났습니다. 네. IT 벤처라고 했지만 실체가 없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투자 유치도 거짓말입니다. 투자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3억은 어디에? 도박입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강남 어느 빌딩 지하. 불법 카지노였습니다. 정태수가 바카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칩을 수북이 쌓아놓고 한 번에 1,000만 원씩 베팅했습니다. 잃었습니다. 또 베팅했습니다. 또 잃었습니다. 3개월 동안 5억을 탕진했습니다. 5억요? 네. 어머니께 받은 3억, 그리고 불법 대출 2억. 불법 대출? 어머니 명의로 받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명의로요? 네. 인감도장을 위조했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대출 계약서 7장.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애.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총 7억입니다. 7억? 네. 사채입니다. 이자율이 월 5%예요. 이자 만월 3,500만 원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7억 빚이 제 명의로? 네. 사채업자들이 독촉하고 있습니다. 탐정이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조은혜 씨, 이자 입금 안 됐습니다. 빨리 입금하세요. 원금 상환일 지났습니다. 연체 이자 붙습니다.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수십 통의 독촉 문자. 7억을 어디에 썼어요? 도박에 5억, 나머지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정태수가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룸살롱 마담입니다. 이름은 유미란 35살. 매달 생활비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시계도 선물했습니다. 영수증 사진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에르메스 가방 1,200만 원. 롤렉스 시계 800만 원. 이것도 대출금으로? 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오디오가 재생됐습니다. 정태수의 목소리. 미란아, 조금만 기다려. 장모님 돈 받으면 너 가게 차려줄게. 정말? 응. 강남에 룸살롱 하나 차려주려고. 오빠 사랑해. 나도. 장모님만 처리하면 돼. 처리? 응.
정신병원 보내고 재산 다 빼돌리는 거야.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완벽하게 짰어. 오빠 천재.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끄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탐정이 오디오를 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의 공모 증거입니다. 탐정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대화방 이름 프로젝트 2. 이는 은혜에 이었습니다. 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었습니다. 서윤 엄마 한의원 가는 날 확정. 목요일 오전 10시. 배준식 준비 다 됐어. 강제 입원 서류 완료. 태수 성년 의견 신청은 언제? 서윤 입원 일주일 후. 배준식 일주일이면 한약 효과 나타나. 정신 혼미 상태 될 거야. 태수 그럼 바로 건물 매각 진행? 서윤 응. 법원 허가 받아서. 배준식 3개월 후 2단계 실행. 혈전 유도제 투여. 태수 사망 후 재산 분배는? 서윤 건물 20억, 보험 3억. 총 23억. 배준식 태수 목 5억. 나머지 우리 둘이 9억씩. 태수 왜 나만 5억? 서윤 당신 도박 빚 갚고 룸살롱 마담 갖고 놀면 되잖아. 태수 알았어. 어차피 공짜 돈이니까. 서윤 우리 엄마 죽으면 애도 기간 한 달 정도 하고. 배준식 그 다음 스페인 가자. 바르셀로나. 서윤 응. 거기서 갤러리 차릴 거야.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외국으로 어떻게 도망갈 것인가? 마치 사업 계획을 짜듯이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제 딸이, 제 사위가, 제 딸의 불륜 상대가 저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신우진이 부축했습니다. 사장님, 우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충분해요? 네.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함정을 놓겠습니다. 신우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놈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체포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유산 상속을 미끼로 쓰겠습니다. 미끼요? 사장님이 전화하세요. 딸한테 무슨 말을 하라고요? 치매가 심해져서 유산을 미리 정리하고 싶다고 하세요. 건물 2채를 주겠다고 하세요. 단 공증을 해야 하니까 다 같이 만나자고 하세요. 배준식도요? 네.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세요. 정신이 멀쩡하다는 증명이요. 그럼 세 사람이 다 올까요? 무조건 옵니다. 욕심 때문에요. 장소는요? 한정식 집을 예약하겠습니다. 북촌에 있는 명월루요. 한정식 집에서요? 네. VIP룸을 빌리겠습니다. 거기 숨은 카메라 설치하고요. 경찰도요? 옆방에 대기시키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도 함께요. 대출 사기건으로 현장에서 체포하겠습니다. 저는 신우진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우진아. 아닙니다, 사장님. 20년 전 은혜를 이제야 갚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언제 하죠?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사흘 후입니다. 준비는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전화 대본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탐정들이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신우진과 저만 남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바느질하며 키운 딸. 그 딸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진아,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장님 잘못 없습니다.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됐을까?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신우진이 말했습니다.
모든 걸 다 해주셨잖아요. 사랑도 돈도.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진 거고요. 내 잘못이네. 아닙니다. 선택은 딸이 한 겁니다. 사흘 후면 끝나요. 사장님, 힘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제 딸이 웃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하지만 저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사흘, 딱 사흘만 더 참으면 됩니다. 그리고 명월로에서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신우진이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김보람이라는 요양보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27살 배준식 한의원에서 일했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IT 전문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름과 나이만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한의원 직원 명부를 해킹하세요. 거기 연락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2시간 후, IT 전문가가 들어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김보람 27살. 현재 강동구 요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연락처도 확보했습니다. 전화해 보세요. 신우진이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요? 네. 사장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을 열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보람씨? 네, 누구세요? 나 좋은 애예요. 기억나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어머니? 응, 보람아. 어머니, 살아계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덕분에 살았어. 정말 다행이에요. 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보람아, 만날 수 있을까? 네. 지금요? 응. 할 얘기가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홍대 입구역 근처 카페. 내일 오후 2시. 알겠어요, 어머니. 다음 날 오후, 신우진과 함께 홍대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마른 체구에 큰 눈. 김보람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보람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보람아. 보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정말 무사하셨네요. 응, 내 덕분이야. 저는 보람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우진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우진 법무사입니다. 아, 네. 보람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우진이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보람씨, 그날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보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날 이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 며칠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세탁소 트럭 탈출, 폐안옥에서의 하룻밤, 신우진과의 재회, 녹음 파일, 증거 수집. 그럼 이제 법정 싸움 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필요해. 보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요? 네. 증언이 필요합니다. 신우진이 말했습니다. 배준식 원장의 불법 의료행위를 증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보람이 손을 떨었습니다. 무서우시죠? 네. 배 원장님한테 협박당했어요. 보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끊겠다고. 아버지가 암 투병 중이세요. 치료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원장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보람이 울먹였습니다. 보람 씨 잘못이 아닙니다. 신우진이 말했습니다. 협박을 받은 거잖아요. 하지만 증언하면 저도 처벌받잖아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박탈되고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는요? 보람이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는 보람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보람아, 내가 책임질게. 어머니, 내 아버지 병원비 내가 낼게. 평생. 어머니,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은인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하지만 돈 걱정하지 마. 나한텐 건물이 있어. 신우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증인 보호 프로그램 신청서입니다. 경찰과 협조했습니다. 보람 씨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자격증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협박에 의한 행위였으니 정상 참작 받을 수 있습니다. 보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 정말요? 네. 제가 보장합니다. 보람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손을 떨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증언할게요. 고마워요, 보람씨. 신우진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보람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이거 테이블 위에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뭐예요? 배 원장님 범죄 증거요. 신우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몰래 복사했어요.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 내용이죠? 환자 차트 조작 파일이요.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든 기록들. 불법 한약 제조일지도 있어요. 어떤 약물을 섞었는지. 서윤 씨, 태수 씨와 통화한 녹음도 있고요. 계좌 거래 내역도요. 뒷돈 받은 기록들. 신우진이 USB를 받았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조심하세요. 그거 들키면 저 죽어요.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보람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너도. 연락할게. 보람이 지하철역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장님, 이제 함정을 놓을 준비가 됐습니다. 신우진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한정식 집을 예약하겠습니다. 북촌 명월로. 언제요?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이틀 후네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끝내야 해요. 다음 날. 신우진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왔습니다. 강남경찰서 형사들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도 함께였습니다. 사기, 횡령, 불법 대출, 의료법 위반, 살인 예비 음모. 신우진이 혐의를 나열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녹음 파일과 USB를 보여줬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북촌 명월루 한정식집 VIP룸에서 일제히 체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조 배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한정식집 준비였습니다. 신우진이 명월루 주인과 통화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VIP룸 대관하고 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신우진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범죄자 체포 작전이라고.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주인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수요일 명월루를 찾아갔습니다. 아름다운 한옥이었습니다. 기와 지붕과 정원, VIP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방, 원형 테이블, 한지 조명, 여기 카메라 6대 설치하겠습니다.
신우진이 구석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IT 전문가가 작은 카메라들을 설치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녹음 장비도 설치합니다. 테이블 밑에 초소형 녹음기를. 옆방은요? 경찰 대기실입니다. 옆방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호받으면 즉시 출동합니다. 완벽하네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전화 대본을 만들겠습니다. 신우진이 종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사장님이 딸한테 전화하실 내용입니다. 종이를 건넸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서윤아, 엄마야. 생각해봤는데 내가 치매인가 봐.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져서 유산 정리를 미리 하고 싶어. 건물 2채는 너한테 물려줄게. 공증을 해야 하니까 목요일 저녁에 만나자. 태수랑 배 원장님도 모시고 와. 공증할 때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대. 내가 정신 멀쩡하다는 증명. 북촌 명월로 한정식 집 7시. 꼭 와야 해. 셋 다. 이렇게요? 네. 이 대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진짜 올까요? 무조건 옵니다. 건물 2채면 10억이 넘어요. 욕심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그럼 연습해 볼까요? 신우진과 리허설을 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감정 조절, 목소리 톤, 타이밍. 좋습니다. 완벽해요. 긴장되네요. 잘하실 겁니다, 사장님. 목요일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딸을 만나게 됩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딸을.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내일 다 끝나. 우리 딸 정신 차리게 해줄게. 지켜봐줘.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오전 8시, 신우진이 깨웠습니다. 사장님, 일어나세요. 응.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명품 한복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제가 직접 지은 작품, 최고급 비단의 섬세한 자수, 결혼식 때 입으려고 만들었던 한복, 한 번도 입지 않고 보관했던 것, 오늘 입기로 했습니다.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우아했습니다. 40년 한복 장인의 솜씨.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화장을 연하게 했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했습니다. 진주 목걸이도.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후 1시, 신우진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멋지세요. 고마워. 이제 전화하시죠. 지금? 네. 오후 2시가 적당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아, 엄마야. 엄마. 놀라는 목소리. 엄마, 지금 어디세요? 엄마 괜찮아. 안전한 곳에 있어. 어디요? 지금 당장 말씀하세요. 서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병원 가셔야 해요. 치료받으셔야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저는 대본을 봤습니다. 생각해봤는데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네, 내가 치매인가 봐.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져서. 엄마, 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유산 정리를 미리 하고 싶어. 유산이요?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응. 건물 2채는 너한테 물려줄게. 정말요, 엄마? 응.
공증을 해야 하니까 오늘 저녁에 만나자. 오늘 저녁이요? 응. 북촌 명월로 한정식집. 7시. 네네. 갈게요. 태수랑 배 원장님도 모시고 와. 배 원장님도요? 응. 공증할 때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대. 내가 정신 멀쩡하다는 증명. 아, 네. 알겠어요. 꼭 와야 해. 셋 다. 네, 엄마. 꼭 갈게요. 7시 맞죠? 응. 엄마 사랑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장님. 신우진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명월루로 가시죠. 벌써요? 네. 최종 점검해야 합니다. 오후 5시 명월루에 도착했습니다. VIP룸으로 갔습니다. 카메라 작동 확인, 녹음 장비 테스트, 옆방에 경찰 4명 대기, 금융감독원 직원 2명, 모두 준비됐습니다. 사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신우진이 물었습니다. 응. 힘내세요. 곧 끝납니다. 고마워, 우진아. 오후 6시 45분, VIP룸 문을 열었습니다. 한정식 상차림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곧 딸이 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딸이. 오후 7시, 정확히 시계 초침이 12시를 가리켰습니다.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딸 서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원피스 차림, 명품 가방을 들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 엄마.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엄마, 괜찮으세요? 서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척하는 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사위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시죠? 응. 많이 놀라셨죠? 걱정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 입에 발린 소리. 마지막으로 배준식이 들어왔습니다. 의사 가방을 들고.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진단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제 맞은편에 마치 심판받으러 온 것처럼. 와, 한정식 대단하네요. 서윤이 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이거 되게 비싼 곳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럼 축배 들어야겠네요. 태수가 전통주 병을 들었습니다. 4개의 잔에 따랐습니다. 자, 건배. 4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세 사람은 단숨에 술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잔을 입술에만 대고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래서 유산 분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윤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산 분배 계획서야. 확인해봐. 서윤이 황급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건물 2채요? 응. 상가 건물 2호, 3호. 너희 줄게. 엄마, 정말요? 태수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배준식도 만족스러운 표정. 단 조건이 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공증을 해야 하니까 배 원장님이 진단서를 써주셔야 해. 당연하죠. 배준식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정신 상태 완전히 정상이십니다. 상세한 진단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고맙네요. 엄마, 그럼 언제 공증해요? 그 전에.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
뭔데요? 서윤아, 너 갤러리 운영 잘 되니? 네, 잘 돼요. 정말? 하루에 관람객이 몇 명이 나와? 서윤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게 요즘 비수기라서. 비수기? 사계절 내내 비수기니? 저는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휙. 벽면에서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갤러리 입구 CCTV.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렸습니다. 관람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평균 3명. 엄마, 이건 조용히 하고 봐. 다음 영상. 갤러리 2층. VIP룸이라는 방. 서윤과 배준식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을 마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안 될 거요. 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일어서서 스크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앉아. 제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엄마, 앉으라고 했어, 조서윤. 서윤이 주저앉았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침대로 가는 두 사람. 태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억 줬더니 불륜 아지트를 만들었구나.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서윤의 인스타그램. 엄마 치매 치료비 모금합니다. 우는 얼굴 사진. 계좌번호. 기부자 2,300명. 모금액 5천만 원. 화면에 사용 내역이 떴습니다. 병원비 사용 0원. 명품 가방 2,200만 원. 제주도 여행 800만 원. 레스토랑 1,500만 원. 해외 직구 500만 원. 엄마, 저는. 서윤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다음.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새로운 영상. 불법 카지노. 바카라 테이블. 태수가 칩을 쌓아놓고 베팅했습니다. 1,000만 원씩. 계속 잃었습니다. 장모님, 이건 3억 줬더니 도박으로 날렸구나. 다음은 뭘까? 호텔 입구. 태수가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들어갔습니다. 룸살롱 마담 유미란. 35살. 매월 생활비 500만 원. 에르메스 가방 1,200만 원. 롤렉스 시계 800만 원. 영수증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서윤이 태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도 바람 폈잖아. 너도 마찬가지잖아. 두 사람이 서로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제 목소리에 둘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다음 화면. 대출 계약서들. 7장. 전부 제 이름. 조은혜. 제 명의로 불법 대출 7억. 인감도장 위조. 이자율 월 5%. 월 이자만 3,500만 원.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디오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제가 페아녹에서 녹음한 그 파일. 서윤의 목소리. 7억비 때문에 미치겠어. 태수의 목소리. 빨리 성년후견 신청해야지. 배준식의 목소리. 정신병원 한 달만 있으면 진짜 미쳐. 그럼 재산 다 우리 거네. 건물 팔면 20억. 3등분하면 각자 7억씩.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한약에 독 섞으면. 뇌출혈로 사망. 보험금 3억까지 타면. 총 23억. 태수 5억 주고. 나머지 우리 둘이 9억씩. 바르셀로나 가자. 녹음이 끝났습니다. VIP룸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지막 화면. 카카오톡 대화방. 프로젝트 2. 세 사람의 대화 내용. 엄마 한의원 가는 날 확정. 목요일 오전 10시. 강제 입원 서류 완료. 3개월 후 혈전 유도제 투여. 건물 20억.
보험 3억. 총 23억. 엄마 죽으면 애도 기간 한 달. 그 다음 스페인 가자. 서윤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는. 입 닥쳐.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40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바늘에 손가락 찔리면서 한복 지었어. 밤새 바느질하면서 너 키웠어. 대학 보냈어. 결혼시켰어. 그렇게 키운 딸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어. 엄마, 저는 그럴 생각. 거짓말하지 마. 저는 리모컨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쾅! 증거가 다 있잖아. 그때 VIP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4명이 들어왔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 2명도 함께. 배준식, 조서윤, 정태수.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혐의는 사기, 횡령, 문서위조,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살인예비 음모. 철커덕. 배준식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나 변호사 부를 거야. 배준식이 발악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철커덕. 태수에게도 수갑. 장모님, 저는 몰랐어요. 서윤이가 시킨 거예요. 닥쳐.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잖아. 철커덕. 서윤에게도 수갑. 서윤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용서? 네, 엄마. 제발. 40년 내 인생을 짓밟고 용서를 바래. 엄마, 너 감옥 가면 인생 끝이라고? 네. 내 인생은 내가 끝낸 거야. 서윤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한 번만요. 저는 서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엄마, 오늘부로 넌 내 딸 아니야. 엄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 서윤의 절규.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3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VIP룸 밖 복도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VIP룸에 저와 신우진만 남았습니다. 사장님, 신우진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응.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신우진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VIP룸을 나왔습니다. 한옥 정원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여보, 봤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 정신 차리게 했어. 이제 편히 쉬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당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가슴이 아팠지만,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정의를 세웠습니다.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입니다. 신우진이 제 옆에 섰습니다. 사장님,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응. 함께 정원을 나왔습니다. 명월루를 뒤로 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제 딸이 경찰차에 실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수갑을 찬 채. 하지만 그것은 딸이 선택한 길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저를 새로운 내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회면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복장인 살해 음모 사건 1심 선고.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배준식. 의료법 위반, 사기, 살인 예비 음모. 징역 15년 선고. 조서윤. 사기, 횡령, 살인 예비 음모. 징역 10년 선고. 정태수. 사기, 문서 위조.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신문을 접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5년. 딸은 15년 후에야 세상에 나옵니다. 그때는 50살. 인생의 한창 때를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어머니, 녹차 드릴게요. 부엌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보람이었습니다. 27살. 이제는 제 양녀입니다.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마쳤습니다. 고마워, 보람아. 보람이 녹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신문 보셨어요? 응. 마음 아프시죠? 아프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보람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1등으로 학기 마쳤어요. 보람은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했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해서 매 학기 장학금을 받습니다. 우리 딸 자랑스럽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지. 보람의 아버지 병원비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 매달 500만 원. 보람은 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요. 항암 치료 잘 받고 계세요. 다행이네.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신우진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후 4시에 재단 이사회 있습니다. 참석하시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갈게. 한복문화재단. 서윤에게서 회수한 2억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전통 한복 기능인 육성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명의 젊은 한복 장인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2천만 원씩.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우진이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그래, 같이 가자. 오후 3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깔끔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제가 직접 지은 한복입니다. 요즘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잡은 바늘. 손끝이 예전 같지 않지만 한 땀 한 땀 놓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재단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작은 빌딩 2층. 신우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응.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익명 기부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5억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5억? 네. 기부자 신원은 밝히지 않겠다고 합니다. 누구지? 신우진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장모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마이너스 태수. 정태수였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후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다고 들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5억을 어떻게 모았을까? 아마 전 재산일 겁니다. 대출도 받았을 거고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태수도 나름대로 참여하고 있구나. 받을까요? 신우진이 물었습니다. 받자. 장학금으로 쓰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재단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사장님, 우편물 하나 왔습니다. 신우진이 큰 봉투를 건넸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뜯어봤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초대장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한복 특별전. 제 작품 20점을 전시하고 싶다는 내용. 개막식에 참석해달라고. 루브르 박물관이요? 보람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어머니, 대단하세요. 40년 한복 지은 보람이 있네. 가실 거예요? 당연하지.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저도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신우진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파리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한복 작품들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 만든 것들, 20대에 지은 신부 한복, 30대에 지은 돌복, 40대에 지은 회갑 한복, 50대에 지은 제 결혼 기념 한복, 한 땀 한 땀 제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눈물이었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파리 간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내 작품 전시한대. 평생 한복 지은 보람이 있지? 지켜봐줘. 당신 목까지 잘 살게. 영정에 절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보람, 신우진과 함께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쳤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신우진이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사장님, 편히 가세요. 넓은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부웅.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인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울이 보였습니다. 제가 40년을 살았던 도시, 딸을 키웠던 도시, 배신당했던 도시,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진 도시. 안녕.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푸른 하늘, 하얀 구름,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11시간 후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 거리가 보였습니다. 석조 건물들, 카페 테라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와, 진짜 파리다. 보람이 감탄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방, 짐을 풀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센 강변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장님, 건배하시죠. 신우진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보람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69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루브르 박물관 개막식. 오후 2시,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제일 좋은 한복. 로열 블루의 금실 자수,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 루브르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유리 피라미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특별 전시관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제 한복 20점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관람객들이 감탄하며 봤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한 땀 한 땀 수작업이래요. 대단해요. 프랑스 언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대답했습니다. 한복은 제 인생입니다.
40년 동안 바늘을 잡았습니다.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꿈을 이룬 날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작품 앞에서 보람, 신우진과 함께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시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센 강변을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어머니,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보람이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셋이서 강변에 앉아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뭐 하시고 싶으세요? 신우진이 물었습니다. 글쎄, 한복은 계속 지을 거야. 재단 일도 하고, 보람이 결혼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고, 그게 목표야. 어머니, 저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보람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하겠지. 그때 한복은 내가 지어줄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 한복. 고마워요, 어머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에펠탑으로 갔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파리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사진 찍어요, 어머니. 보람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셋이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행복한 순간이 담겼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왔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집.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달라졌으니까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만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애, 69살 한복장인. 저 자신으로 사는 사람. 거실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 아름다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정태수였습니다. 장모님, 잘 지내시죠? 저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먼 훗날,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윤에 대한 문자는 없었습니다. 딸은 교도소에 있습니다. 10년. 오랜 시간입니다. 나올 때는 50살. 그때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면 면회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딸이 스스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참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저녁, 작업실로 갔습니다. 한복 원단을 펼쳤습니다. 바늘에 실을 끼웠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69살의 새로운 작품, 새로운 인생.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별들. 여보, 보고 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행복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당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제 인생을 짓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더 아름다운 인생을.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랬듯이, 한복을 짓듯이 제 인생을 한 땀 한 땀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69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좋은 애로 사는 인생. 그것이 진짜 제 인생이라는 것을. 바늘이 천을 뚫었습니다. 실이 지나갔습니다. 한 땀, 한 땀. 아름다운 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제 인생처럼 고통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지만
결국 아름다운 무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 것입니다. 남은 인생 동안 한 땀 한 땀 정성껏 저는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별빛 아래에서 행복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69살 조은의 할머니, 딸에게 배신당했지만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복수했지만 증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재단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역할이 아닌 나로 사는 인생.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 재산은 끝까지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당당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댓글로 생각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